최근에 동서비교문학 저널이 왔는데 아주 뛰어난 논문들이 몇 편 있었어요. 그래서 이 논문들을 쓰는 이 교수님들이 이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는지 누구도 이렇게 모여서 집단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리고 학회에서 이 논문 토론을 하는데 자기가 보통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해외에 비행기 타고 폴란드니 뭐 영국인이 가서도 미국인이 가서도 논문 발표 20분, 토론 5분, 10분 이런 식으로 해요. 왜냐하면 모인 사람들 한 번씩 다 해야 되고 짧은 시간 동안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깊은 수준의 토론,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러면 뭐라냐면 토론이 끝난 다음에 뭐 좀 이따가 뭐 밥 먹으러 가서 뭐 좀 깊게 토론 서로 하세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얼굴 보고 이렇게 하기가 좀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별로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학문적인 공동체 분위기가 좀 같이 연구하는 분위기랄까? 그런 것들이 좀 약한 경향이 있어서 내가 이 어, 학회에 보통은 이게 저널에 발표된 거는 토론을 안 하거든요. 어, 학회 때 발표하면 토론을 하고 그 토론의 과정, 그런 과정을 겪어서 논문이 완성이 되면 학회에는 심사를 해서 실리면 끝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실린 다음에 이걸 가지고 토론을 해서 이 분야의 학문적인 어떤 영역을 만드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이게 자연과학 쪽에서는 이런 토론들이 자주 이루어져서 학문적인 성과가 점점 이렇게 축적돼 쌓여서 발전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이 인문계 쪽에서는 이런 분위기가 별로 없어서 그래서 내가 이걸 시작하는 의미에서 이게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들을 읽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고를 하자면 동서비문학저널에서는 4편 정도를 읽으세요. 다들 굉장히 뛰어난 논문들이었어요. 최원재 교수님의 여기서 우선 읽을 거는 디지털 데이터 내러티브, 문학, 수서나 시인들이라는 제목의 2021년 겨울에 실린 동서문학저널의 논문입니다. 읽어나가면서 설명했습니다. 빅데이터인 문학을 활용해서 그 안에 데이터를 디지털적으로 활용하는 리터러시를 익힌다면 문학이 코로나 시대를 딛고 일어나 미래 사회의 핵심 역량을 갖출 수 있게 하는 영역으로 현실적인 융합 교육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 확신한다. 이걸 읽고 가슴이 좀 뛰었습니다. 왜냐하면 문학이 구박받고 있잖아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구박받는데 그거는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갖출 수 있는 영역이라고 인정을 못 받고 있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혼자 문학만이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IT, 빅데이터 이런 IT죠. 현실적인 융합 교육의 핵심적인 어, 과정이다, 핵심적인 분야다라는 거를 어, 확신하고 있는 최원재 교수님의 글이어서 너무 가슴이 뛰었습니다. 바로 그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동지를 만난 것 같기도 하고 너무 고마웠습니다. 근대 문화의 기반을 닦았던 인문학이 이게 지금 제 생각이에요. 이제 탈근대 문학의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다시 한번 전면에 나서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거의 같은 맥락이죠. 이건 개괄적인 거지만 앞에 얘기한 이게 자크 데리다의 조건 없는 대학의 논리거든요. 이게 한마디로 딱 잘말하면 요건데, 그거를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대학이 만들어질 거냐, 어떤 적으로 학교가 만들어질 거냐, 그거에 대한 데리다는 그거를 구체적으로 만들기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탈근대 시대를 위한 구체적인 리더십 훈련 교육 방법론, 이거를 해야겠다, 이걸 제시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필자가 이 교수의 조건 없는 학교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했습니다. 조건 없는 대학이 아니라 조건 없는 학교인 이유는 대학만이 아니라 그 아래 중고등교 과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같이 한꺼번에. 그래서 2021년 6월부터 개설하여 지금까지 운영하는 이유가 최원재 교수님의 말을 다시 한번 인용하자면 인문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그지?
문학이 이 인문학이 그렇게 한다면 그 인문학이 새로운 시대의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주축이 된다면 인문학의 꽃이라는 문학이 바로 코로나 시대를 딛고 일어나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 같은 영역이 되는 방법론, 그 방법론을 제시를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 이제 알아들을 거 아니냐. 사람들이 다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필자처럼 최원재 교수가 이러한 과업의 진심이라는 것은 다음의 인형에서 잘 드러납니다. 지금 이 논문에서 수선화로 매개되는 연구가 가능한 것도 기존의 연구가 남겨둔 도메인 지식 때문이다. 데이터 리터러시가 도메인 지식을 포함하는 이상 앞으로 기술이 중심이 되는 사회에서 문학 공부를 해서 뭐하냐에서 문학 공부 안 하니까 뭐하냐는 질문으로 옮겨가는 건 수순이다. 이 꿈 같은 얘기지만 이건 믿고 계시고 나도 믿고 있습니다. 그 입증해야겠죠, 이제 방법론을. 그게 의무죠. 하드웨어는 그 방법론을 입증하시는 게, 하고 계신 게 바로 이 글이죠. 하드웨어는 소프트웨어와 연동해야 생명력을 갖다는 점을 잊지 말자. 그러니까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하죠. 맹목적인 테크놀로지. 그거는 사실은 테크놀로지가 없는 아날로그보다 못한 경우를 우리는 종종 목격하죠. 그리고 최원재 교수는 아래의 최원재 프로젝트에서처럼 구체적인 작업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원재 프로젝트의 모양이 이거 원래는 그 종이로 쓰여 있지만 사실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수선화를 중심으로 추사 김정희하고 워즈워드에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두 개가 그죠? 윌리엄 워즈워드와 추사 김정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고 나는 이게 문외한이라서 잘 알지는 못합니다. 최원재 선생님하고 교수님하고 얘기를 좀 더 이거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여기로 해서 연락하시면 되겠죠. 디지털 세상에서 익숙하지 못한 필자처럼 독자 대부분도 이게 뭐야 하고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데이터 리터러시에 관한 최원재 교수의 다음과 같은 친절한 설명을 천천히 읽는다면 그 개념 지도 정도는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내가 완전히 이걸 알고 내가 그거 할 수는 없겠지만 우선 시작이니까 예를 들면 보시면 데이터 리터러시라는 게 뭐냐면 데이터를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 데이터 해석 능력인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데이터를 어떻게 써야죠.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데이터를 목적에 갖고 활용하는 데이터 해석 능력일 텐데 숫자 데이터건 문자 데이터건 그 데이터 속에서 뭘 찾고 있냐 이거죠. 문제의식, 그다음에 의미맥락 이걸 찾을 수 있어야 데이터 쓰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모으는 얘기는 참 많이 하는데 이거를 그 안에서 의미맥락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가 뭐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의미맥락을 찾는 게 바로 더 중요한 일일 텐데 단순히 데이터라는 건 그냥 그거는 다른 능력이죠. 데이터를 그냥 통계적으로 합쳐서 몇 개다 뭐 이렇게 산술적으로 통계적으로 해석하는 능력과는 다른 능력이죠. 뭐냐면 뭉치 데이터 속에 데이터 뭉치 속에서 남다른 무언가를 찾을 수 있는 역량이겠죠. 그죠? 뭔가 남다른 거 창의적으로 남다른 뭔가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인데 이런 최근의 데이터 리터러시는 데이터 수집 그 다음에 데이터 수집할 때 어떻게 수집해야 되냐는 문제겠죠. 의미 패턴 도출을 그죠? 그런 걸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컴퓨터 언어 코딩까지도 포함하는 거죠. 그냥 더 중요한 전문가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 AI 전문가라 그러지만 이게 진짜 AI 전문가인 거죠. 데이터 리터러시가 있는 사람이 AI 전문가인 거예요. 근데 이 데이터 리터러시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문학적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를 통해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찾고 서버에 저장하기 때문에 그 디지털 리터러시를 통해서 그러니까 디지털로 이렇게 다 저장을 하는 거죠. 인터넷 저장하려면 디지털로 바꿔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데이터 리터러시와 디지털 리터러시는 이제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옛날에는 문자로 그 종이로 된 것도 많았지만 이게 디지털로 되는 게 더 많죠. 디지털 도서관에 있는 것처럼 뗄 수 없는 관계죠. 그러니까 데이터 해석 능력이 그러니까 디지털 기술을 만나게 되면 데이터 처리자는 훨씬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데이터 속에서 인사이트, 어떤 통찰력을 도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 기술자 AI 전문가 그러지만 사실은 이거죠.
데이터 처리자인데 이 처리자는 그냥 처리하는 처리자가 아니라 남다른 무언가를 찾을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처리자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AI 뭐 전거 그러는데 왜 문화적 상상력, 이해력 이런 것들을 왜 등한시하는지 모르겠어요. 인사이트를 도출하기 필요한 그 도메인 지식이 필요한데 그거는 데이터의 전체, 그러니까 도메인 지식, 데이터를 어떻게 정리하고 해석할 거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기계에 넣고 무슨 답이 나오냐 알기 전에 그 전에 이 데이터 전처리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입어넣어서 AI를 뽑기 전처리. 그러니까 의미적 데이터 전처리죠. 의미를 따라서 그냥 아무렇게나 막 모아놓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단순 도동 형태로 기계적 데이터 전처리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AI 전문가라고 말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AI 기계 로봇 하에 다 흡수돼서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AI 전문가라서 이런 기계적 처리 능력만 배우는 사람들은 다른 단순 노동직과 마찬가지로 정리해고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결국은 이 분야 위에 이 의미적 전처리하는 사람만 데이터 전처리하는 사람만 남게 될 거예요. 근데 이 보통 이 데이터 정리, 데이터 재구성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데이터 청소하고 편집하고 라벨링 하는 거, 이런 기계적인 것들은 후자에 속하고,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AI 대학원에서, 문학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 굉장히 많은 분야를 문학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소리는 아직 잘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심각한 거죠, 사실은. 나오겠죠, 결국은. 지금 만약 가서 이 기술만 데이터 편집, 데이터 청소, 데이터 라벨링을 배우고 있다면 전망이 좀 어렵죠. 근데 이 의미적 전처리를 하려면 이 도메인 지식도 알아야 되고 IT 지식도 알아야 되죠.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인문학 출신들에게 IT 지식을 훈련시키는 아카데미를 만들었는데 그게 취업률이 거의 100%죠. 그리고 그걸 따라서 다른 회사들도 네이버나 이런 데에서도 바로 그런 아카데미를 만들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도메인 지식과 IT 지식의 융합을 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IT 지식을 가르칠 수 있지만 도메인 지식, 이 문학적 지식을 회사에서 가르치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고 차라리 인문학, 의미적이잖아요. 의미적 전처리를 하려는 잘하는 사람을 찾아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인문학 전공자들이 필요해진 거죠. 그래서 인문학 전공자가 더 중요한 거고 그걸 IT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 융합 수준이 바로 의미적 전처리의 수준을 말하니까 그게 이제 IT 전문가의 수준인 거죠. 쉽게 말하면. 이게 소위 IT 전문가의 수준을 말해요. 도메인 지식이라는 게 뭐냐면 해당 영역에 있어의 전문적인 지식을 말하죠. 그러니까 문학이 담당해야 될 게 바로 이 도메인 지식인데 문학이라는 게 데이터의 창고죠. 여러 층의 데이터가 뿌려져 있는 곳이죠. 여러 층의 데이터라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층위가 데이터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층위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IT 전문가들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 분야예요. 그냥 숫자는 숫자지 무슨 그게 여러 층위가 있겠냐. 층위 자체 개념, 레이어 자체 개념이 없죠. 그런데 양질의 데이터를 생산해야 돈이 되고 의미가 있는데 업무가 되는데 그 양질의 데이터를 생산하고 또 그 데이터 속에서 인사이트, 통찰력을 찾아내려면 뭐가 필요하냐? 데이터를 보는 눈이 필요해요. 그걸 통해서 IT 지식을 갖고 이제 그 데이터를 보는 눈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IT 지식은 IT 학원에서 배울 수 있겠지만 데이터를 보는 눈, 데이터를 봐서 그 의미 덩어리를 만들어내는 눈, 이런 거야말로 문학적 상상력이죠. 그래서 요즘 데이터 처리에 필요한 IT 지식은 플랫폼이 제공하고 이를 이용해 전처리를 수행하는 인문 기술자들이 필요한 거죠. 이게 조금 전에 언급한 삼성에서 만든 아카데미고 취업률 100% 가까워서 다른 IT 기업, 큰 기업, 대기업들도 만들고 있는 그런 아카데미인 거예요. 이제 점점 최첨단 회사에서는 이런 요구가 중요해진 거죠. 이런 거 아니면 인재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문학이 아까 여기서 얘기했던 아까 문학을 왜 못하냐 이게 농담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 인문학자 하는 소리 인문학자들이 무슨 뭐 발악으로 하는 말이다 이렇게 이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건 아주 웃기는 얘기예요. 문학 공부 안 하고 뭐 하느냐? 라는 질문을 옮겨가는 게 당연한 거죠. 이거 안 하고 뭐 합니까? 이거 안 하고 뭐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분위기에 휩쓸려서 IT만 알면 될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망하는 거죠. 인간의 도메인 지식과 이로부터 기인하는 식견이 없는 AI 역량. AI 역량이라는 건 사실은 IT의 기술이 아니라는 말이죠. IT 기술보다 더 중요한 거는 도메인 지식과 그로 인하여 기인하는 식견이 없으면 AI 역량은 없는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IT 기술은 엔지니어에 불과하다는 거죠. 엔지니어는 기계로 대체가 가능하다고까지 말할 수 있어요. 기계가 대체로 말한다 그러면 자존심 상하는 사람들도 있겠는데 그게 반복적인 노동은 앞으로 무조건 AI나 로봇, 육체적인 반복적인 노동은 로봇, 정신적인 반복적인 노동은 AI가 다 대체할 가능성이 거의 거의죠. 거의 확정적이죠. 그러니까 이 식견. 그러니까 데이터의 사용자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쌓인 도메인 지식을 내러티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내러티브라는 거는 단순히 문학에서 말하는 서사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문학의 서사를 우습게 보는데 그게 아니라 재구성적 교육 철학. 여기서 중요한 건 재구성이죠. 상황을 재구성하는 거죠. 내러티브는 그러니까 서사라고 그러지만 자기화된 이야기죠. 자기 눈으로 바라본 아까 눈으로 그죠? 보는 눈. 그 눈으로 바라봐서 도메인 지식에서 데이터를 찾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데이터에서 그 데이터를 비교하는 거죠. 그건 뭐냐? 달리 보기죠. 창의성이라는 게 뭐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달리 보는 거죠. 기존에 했던 거 그냥 기계적인 방법이 아니라 달리 새롭게 보는 거죠. 거기서 하나의 산업이 생기고 하나의 사업 비즈니스가 생기는 거죠. 그건 일종의 게임의 뭐 해결책을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책을 찾으니까 게임의 성격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문학 지식 데이터를 만들면 작품만 보고 유추할 수는 없죠. 그 당시를 추적해보고 유추한 결과를 종합하게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당연히 재구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무조건. 이런 면을 살려서 문화 콘텐츠 산업군에서는 스토리텔링 게임이라는 장르를 만들어내기도 했던 거야. 내러티브라는 게 기계적인 과정이 아닌 거예요. 기계적인 과정이고 그거는 AI 학원이나 대학원에서 그냥 추루룩 기계적인 과정을 배우면 AI 전문가가 될 거라고 착각을 하고 AI 대학원을 만드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 곧 엄청난 난관에 봉착하게 될 가능성이 높죠. 더 중요한 거는 그런 구호에 속아서 거기서 그런 교육에 올인하는 게 더 문제인 거죠, 학생들이. 내러티브는 데이터의 양을 결과로 판단하는 전근대적인 어리석은 형태. 데이터를 많이 모으면 성공하는 줄. 회사도 그런 회사들 많아요. 그 데이터를 전부 모으면 뭐합니까? 중요한 거는 데이터 간의 관계성을 만드는 거죠. 그거는 내러티브를 모르면 알 수가 없죠. 그 순간에 아하 순간이 나타나고 창의력이 구현된다. 아하, 알았다 하는 순간. 그걸 아하 순간, 아하 모먼트라고 그러지. 영어로 그냥 직역했는데 아하 모먼트라고 그러죠. 아하, 알았다. 그러는 창의력이죠. 하나의 문학 작품이 디지털의 도움으로 자기 손끝에서 자기 생각에 따라 재구현된 모습을 자기 눈으로 활용하는 거. 그게 지금 아까 보여준 아까 요란스럽게 왔다 갔다 한 그런 모습, 그게 디지털 데이터 내러티브죠. 최원재 교수가 만든 거죠. 아무리 데이터가 많아도 참신하게 연결되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다. 이거 강화 심하게 말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으면 뭐합니까? 참신하게 연결되지 못하면, 이게 중요한 말이죠. 참신하게 연결되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인 거죠. 그러니까 문학 작품의 데이터 간의 관계성 형성은 처리자가 데이터를 완벽하게 장악해야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완벽하게 장악해야 되는 것. 특히 그게 상상력이 동원되는 어떤 것일 때 그런 훈련이 안 돼 있다면 도저히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엔지니어로만 훈련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학의 위기처럼 착각하는데
공학의 위기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므로 문학을 읽다가 나타나는 자신만의 감정을 잡아 기록해서 자기 데이터를 잡는, 자신만의 감정을 잡아 기록하는 훈련이 바로 문학 작품 읽기 훈련이죠. 영시 읽기 이런 데서 지금 하고 있죠. 이교수의 영시 읽기, 뭐 그런 것도 에세이 읽기, 하여튼 뭐 쇼트 리딩 그런 데서 지금 이 시리즈 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겉으로 드러난 데이터의 나열이 아닌 자기화된 스토리텔링을 만들 수 있는 거고, 이런 데이터와 디지털과 데이터가 만드는 창의력의 선순환 구조가 있어야 내러티브가 있는 거죠. 자기만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최원재 교수 이와 같은 디지털 데이터 내러티브 문학, 이제 그게 설명이 됐죠? 디지털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그게 이제 내러티브로 바뀌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문학 갖고 했다는 거죠. 그 이론의 근거가 나는 것 같습니다. 문학 작품에 대한 데이터는 단순히 한 사람의 상상력의 결과물이 아니라 작가와 그 주변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과정의 결과인 거죠. 그러므로 작품 속의 메타포를 읽어내기 위해 이러한 재반 데이터를 디지털적으로 처리하는 것. 그러니까 디지털적으로 처리하는 거를 훈련을 받으면 문학을 이해한 사람으로서 이해하면 이제 인문 기술자가 되는 거죠. 문학 작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다시 디지털 데이터 리터러시 향상시키죠.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직관적과 상상력이에요. 문학적 상상력의 훈련, 시를 읽고 소설을 읽고 에세이를 읽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이거 훈련이죠. 문학의 직관력과 상상력이 디지털 데이터의 직관력과 상상력으로 순환되는 내러티브 가능해진 거죠. 문학적 직관력과 상상력을 가지고 디지털 데이터의 직관력과 상상력에 동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문학자와 기술자의 융합이 한 몸에 시작되는데,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질문은 인문학자로 출발하는 게 좋으냐, 기술자로 출발하는 게 좋으냐고 할 때 훨씬 더 어려운 과정은 인문학자예요. 그러니까 인문학자로 출발해서 기술자가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길이라는 거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인문학이 지금 무시되고 있는 상황인데 심히 우려되지 않을 수 없어요. 한국 전체가 문제겠지만 개개인의 미래도 문제가 되죠. 보통 문제가 아니죠. 최원재 교수의 논리를 필자 용어로 바꿔 설명하자면 IT를 비롯한 소위 4차 산업 발전 과정에서도 미래를 선도하는 능력은 인문학적 상상력, 특히 문학적 상상력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핵심되는 시적 상상력의 훈련은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모든 국민이 배워야 될 과목인데 웬만한 대학에서 지금 시는 무시당하고 있죠. 영문과에서도 시 과목은 자꾸 줄고 있어요. 이해를 못 해갖고. 근데 이런 개념이 전혀 없는 사람들한테 설득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모르니까. 최원재 교수 이번 논문은 문학이 디지털 내러티브를 활용되는 양상을 보여주는 거죠. 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러니까 디지털 데이터 내러티브 문학 DDNL이라고 본 연구원에 명명한 이 방법은 시멘틱 데이터 시멘틱 그러니까 의미적 그죠? 의미에 근거해서 데이터 큐레이션을 하는데 그걸 문학적으로 하는 변형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디지털 데이터 내러티브의 중심이 되는 개념이자 방법인 거죠. 바로 이 가장 핵심적인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아날로그 교육 환경에서 연필로 공책에 데이터를 적듯이 인터넷 플랫폼에 데이터를 필기하는 수단, 그 수단을 배우는 거죠. 그 IT라는 게 바로 그 수단이에요. 근데 그 수단이 있다고 해서 내용을 모르면 그 연필이나 공책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내용이 없으면 아무것도 적을 게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학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용을 안 가르치고 지금 수단만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해결할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전부 다. 깡통인데 그거는. 텅 빈 거죠. 전혀 심하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문학 연구자의 이러한 인터넷 필기의 과정에 있어서 핵심적인 개념이 이제 이어진 설명에 나오는 온톨로지와 메타데이터인데 이 부분은 좀 어려워요. 이걸 왜 어렵냐면 이거는 내가 살짝 말고 제가 같은데 왜냐면 이
최원재 교수가 지금까지 해온 연구 결과를 요약하는 내용이에요. 쉽지가 않단 말이죠. 하지만 몇 개만 읽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뒤에 첨부 파일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인문기술자라는 저서도 내셨고 또 다른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과 이런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에 된다 논문도 있고 이렇게 연구를 계속 해온 그 결과물에서 그걸 요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보이지는 쉬울 수는 없죠. 그렇지만 요거는 좀 더 자세히 보려면 할 수 없이 그걸 읽어 나가시고 우선은 대강만 보면 온톨로지란 단어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요거예요. 사람의 내적 생각이나 외적 세계의 현상에 대해 공유하는 개념.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하고 세상에 있는 거하고 두 개를 그냥 말한다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 해야 되니까 그거를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규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뚜렷하게 규정해 줘야지만 컴퓨터로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온톨로지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메타데이터라는 건 뭐냐면 메타데이터 데이터 전체를 통과하는 그런 데이터를 통과하는 어떤 체계 그런 체계를 이용해서 관련 지식을 연결하는 시멘틱 웹 그러니까 의미론적인 웹 같은 걸 만들어 갖고 웹상의 자료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죠? 그 의미를 부여하니까 웹상의 자료에 의미를 부여하면 사람이 없어도 컴퓨터가 다 이해했으니까 컴퓨터가 조작을 하겠죠. 그래서 컴퓨터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을 정의하고 어떤 것들이 서로 연결된다고 의미적으로 어떻게 연결된다고 알려주면 컴퓨터가 미술관이나 박물관의 전시를 큐레이터 하는 것처럼 연구 대상에 대해서 여러 데이터를 미리 정해진 기준으로 컴퓨터가 이렇게 정리를 텍스트 파일로 프로그램 언어로 정리를 해갖고 그 다음에 그 갖다가 노드와 링크로 연결해서 노드는 모이는 점이죠. 링크는 선이고 연결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게 아까 최원재 프로젝트에서 본 우리 그림이에요. 그런 것들이 쭉 이어져 나와서 이런 연구 결과로 나온 거죠. 중요한 거는 필자가 이러한 분야의 위원이면서도 어떻게 그러면 아무것도 잘 모르신 것 같은데 어떻게 최원재 교수의 논문에 대해서 토론을 하십니까? 그러는데 사실은 연구 대상에 대한 여러 데이터가 미리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큐레이트 된다. 이 논리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걸로 어떤 걸로 최원재 교수랑 대열할 수 있냐면 미리 정해진 기준. 이 기준이 어떤 거가 되어야 되느냐. 요 분야에 있어서 지금 토론자가 최원재 교수의 지금 이 프로젝트 전적으로 지지하는 이 프로젝트의 풍요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되어서 이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 이런 처리 과정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지만 그 미리 정해진 기준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이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를 훨씬 더 의미 있고 훨씬 더 강력한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는 어떤 제안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이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최원재 교수가 여러 가지 문학 데이터가 그러니까 디지털로 실시간 연결되는 즉각적이고 직관적인 데이터의 선순환을 보여주려고 아까 그런 최원재 프로젝트의 혼란스러운 모습, 얼핏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번 연구에서 모든 걸 보여줄 수 없으니까 문학을 도메인 지역에 쳐서 이를 비교 데이터군으로 시멘틱 큐레이션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최원재 프로젝트를 했어요. 근데 이 최원재 프로젝트에서는 특히 여기에서는 윌리엄 워즈워드와 추사 김정희를 구체적으로는 1898년대라는 비슷한 시기에 한국과 영국에서 수선화를 조제로 쓴 시인 2명을 둘러싼 도메인 지식의 핵심 개념을 데이터하고 연결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 구축하는 방법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필자가 최원재 교수의 작업에 관해서 자발적으로 토론문을 작성하려고 마음먹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배웠지만 또 내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아주 좋은 논문이라고 생각해 좋아서 읽었지만 이따가 최원재 교수의 작업을 더 풍요롭고 의미있게 할 수 있을 모를 제안을 내가 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거를 얘기하려고 쓴 거죠. 말하고 있는 거죠. 최현지 교수가 구체적으로 1800년대라는 비슷한 시기에 한국과 영국에서 수선화를 주제로 한 시인 2명을 연구하면서 데이터 간 관계성, 그죠? 내러티브를 찾는 기준을 뭐로 정했냐면 자기화된 스토리텔링. 즉, 문학을 읽다 나타나는 자신만의 감정을 담아 기록해서
자기 데이터로 남기는 것. 이걸 중심으로 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요거보다 더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요거보다 더 있는 거를 알면은 기준이 훨씬 더 좋고, 여러 군데 적용될 수 있고, 많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요것만이 아니라, 문학에 따라 나타나는 자기만의 감정뿐만 아니라 더 있다. 그런 기준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거기를 목적으로. 최현재 교수가 이번 연구의 소재는 한국의 출사 김정희와 영국의 윌리엄 워스가 쓴 소설인데 이 두 시인은 활동 시기가 비슷하고 살아온 배경이 같은 듯 다르다. 묘하죠. 같은 듯 다르다. 이게 뚜렷하게 구별이 안 돼 있어요. 이 글 끝까지 보시면. 그래서 왜 같은 듯 다르다? 왜 비슷한데 같은 듯 다르다? 요 설명은 어떻게 될 거냐? 그게 이제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요걸 해서. 요거를 설명이 끝까지 안 돼 있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두 시인이 어떻게 수선하는 소재로 각각 작품을 만드는 추적해본다. 그러니까 동시대 사람인 것처럼 그냥 분석이 돼 있어요. 그 연구 과정 소개하고 있지만, 지금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두 시인의 차이점보다는 유사성에 초점이 맞춰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럼 차이점은 어떻게 분석하지? 라는, 그것도 해야 되는데, 그죠? 고려해야 되는데, 기준 중에 하나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게다가 이번 연구처럼 문학을 비교하는 데이터 처리는 재미있다. 비교 대상에서 유사성이 보이는 접점을 찾게 되면 유사성이 보이는 접점 이렇게 얘기하죠. 흡사 게임할 때의 느낌을 느끼고 비슷하구나. 그런 아하 순간에 느끼는 감정이죠. 이게 두 개 연결되네. 그러니까 교육 심리학에 말하는 직관과 통찰의 순간인 거죠. 데이터 처리자가 여러 가지 도메인 지식을 디지털로 데이터하면서 직관적으로 아하를 일으키는 데이터의 연결점을 찾게 된다. 유사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차이점에 대해서는 고려가 거의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거에 대한 고려도 같이 해야 되는데 그랬어요. 현재 대학교에서 영문학을 비롯한 인문학의 입지가 계속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인문학은 그저 상식의 다른 이름인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과학적인 연구처럼 학문적인 체계가 심오한 깊이를 담보하지 못한, 심오한 게 없다. 그냥 누구나 다 아는 상식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무식한 대학 운영 하시는 분들이 많고, 교육계에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최은재 교수의 토로처럼 문학 공부를 해서 뭐하냐는 시선을 받아왔던 것이고, 최은재 교수의 소망처럼 문학 공부는 안 하고 뭐하느냐? 라는 질문으로 옮겨가야 할 수순을 밟아야 할 길을 모색해야 할 책임이 누구한테 있겠습니까? 인문 연구자에게 있겠죠? 몰라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될 의미가 있는 거죠. 세렌디피티라고 말하죠. 우연한 어떤 기쁨, 즐거움, 뭐 그런 거죠. 발견, 세렌디피티. 그런 걸 말할 수 있는 최원재 교수가 제안한 아하를 익히는 대화의 연결점을 직관적으로 찾는 과정이 필요해진 이유는 왜 이걸 직관적으로 찾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냐? 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소위 자연과학적 연구가 점점 더 무능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공격을 받고 해본 적은 없지만 사실은 그런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기후변화, 코로나 사태에 그 한계점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죠. 무슨 이유로 이렇게 문학을 무시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기들 한계점이 뚜렷하게 자꾸 드러나고 있는데 왜 그러죠? 잘 모르겠어요. 기존의 근대적인 연구 방법론이 효과적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가장 곤란한 처지에 처했으면서 다른 학문을 공격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자크 데리다가 조건 없는 대학에서 제안하였고 필자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조건 없는 학교의 구체적인 방법론을 찾고 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교육해야 되느냐? 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거는 기존의 방법론으로는 인문학도 자연과학도 안 되죠. 그런 해석이에 설명되지 않는 탈근대 시대를 모색하기 위한 창의적 사고 체계를 구축해야 되는데 이제 그걸 구축하는 데 있어서 문학, 특히 시의 역할은 문학, 시의 역할은 핵심적이기 때문이에요. 필자는 최원재 교수가 이번 연구뿐만 아니라 앞으로 연구에서도 이 세계관의 차이의 변수, 이게 이제 내가 말하는 새로운 기준이에요. 세계관의 차이라는 변수를 충분히 고려한다면 최현재 교수의 DDNL이
문학을 학문 분야의 선도자로 변모시키는데 큰 공헌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 추사와 워즈워드의 시적 세계의 차이점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는 바람에 이 차이점이 주로 세계관을 고려를 안 하니까 평면적으로 평면적인 그 데이터만 비교하니까 그 두 사람의 차이점에 관한 다음과 같은 비교는 디지털적으로 문학 작품의 데이터를 해체하고 관계 맺기를 여러 번 하다 보면 말끔하게 작품이 머리에 들어오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고 설명하듯이 본인이 원하는 것처럼 선명하고 말끔하게 처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둘을 비교하는 장면을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수사 김정희는 수사나를 자신으로 여겼지만 워즈워드는 수사나가 되지 않았다. 모호하죠? 컴퓨터에게 말해주기에는. 이 두 사람이 수선화를 대하는 태도는 수선화라는 자연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난다. 수사는 수선화를 자연으로 본 것이라기보다 자신의 생활 속 하나의 소유물로 보았다. 그래서 워즈워드가 자연 속에서 수선화를 만나고 자신만의 시간에서 다시 한 번 더 만나는 것과 달리 추사 자신의 삶을 대변해 줄 대체물로 수선화를 만난다. 추사에게 있어서는 수선화보다 자신이 더 크다. 워즈워드는 수선화와 함께 굳이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되게 문학적인 설명. 그러니까 모호하죠. 이런 모호한 비교 논리가 이렇게 모호한 비교 논리를 하는 바람에 그 후반부에서 사진으로 비교를 하는데 두 사진으로 비교하는 자연관의 설명이 설득력을 다소 잃게 하는 것 같아요. 이 필자는 최원대 교수의 다음과 같은 결론을 거의 신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데이터 중심 시대의 문학은 단순히 이야기가 아니다. 문학은 데이터의 보고이다. 데이터 리터러시를 함양할 수 있는 분야로 다시 자리매김해야 된다. 데이터 리터러시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문학을 절대로 해야 되는데 알 수가 없어요. 특히 비교 문학은 더욱 그렇다. 그것도 단순히 데이터 처리 리터러시만 향상시키는 영역이 아니라 데이터 처리자의 감정 데이터도 순환돼요. 데이터 리터러시를 익히는 과정에서 감정 데이터도 있단 말이죠. 이거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 이 감정 데이터 훈련하는 곳이 문학 이 중심이죠. 카타르시스까지 염두를 둘 수 있는 색다른 차원의 데이터 과학 영역이다. 문학성, 문학의 특성을 데이터 내러티브한 예로 본 논문은 디지털 내러티브 문학을 선보였다. 문학이 데이터 처리자의 감정 데이터도 순환되어 데이터 리터러시를 익히는 과정이라는 최은재 교수의 정의는 필자에게 거의 진리이죠. 자크 데리다가 조건 없는 대학에서 대학 특히 인문학이 근대 문학의 선봉에 그럼 근대 문화라는 것이 바로 인문학 대학이라는 것이 왜 지금 중요하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근대 문화의 선봉에서 인문학이 그래서 대학교의 순서에 보면 인문학과가 맨 처음에 나오죠. 왜냐하면 신중심주의의 전근대 문화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리고 인간 중심의 근대 문화로 시대적 전환을 할 때 인문학자들이 뭘 했어야 되냐면 생각과 감정의 틀 마저도 새롭게 구축해야 할 겁니다. 그 전에 그 신중심주의로 생각하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생각을 안 했죠. 보통 사람들은 신중심주의 전근대 문화에서는 생각이나 감정은 어, 종교적인 또 지배 집단 신에게 정권을 이어받았다는 왕을 중심으로 한 귀족 집단 또는 신을 봉사한다는 사제 집단 그 외에는 생각과 감정을 할 필요가 없었죠. 그러니까 생각과 감정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과 감정 소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과 감정들은 옛날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인문학자들이 찾아서 만들어 준 거죠. 나는 너를 사랑해. 얘네도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나를 사랑한다는 감정은 동물에게도 있죠. 하지만 그런 생각과 감정의 틀, 이거는 배운 거예요. 인문학에 의해서. 플로베르의 책이 나는 책 제목을 좋아하는데, 감정교육이라는 책이 있어요. 진짜로 감정교육이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감정은, 개몽시대, 르네상스 개몽시대 이때 이후로 계속해서 연습되어 온 거죠.
감정도 교육해야 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은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상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진짜로 착각인 거죠. 왕이 신에게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세상에서 하늘이 인간에게 권리를 준 천부인 것을 이거죠. 하늘이 인간한테 권리를 주었다는 세상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도 잘 몰랐을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탈근대 시대도 지금까지의 근대 시대와 전혀 다른 세상이기 때문에 한번 있었다고요.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인류 역사에서. 소수의 천재뿐만 아니라 누구다 생각을 창의적으로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취업하기 어려운 거예요. 천재들만 취업할 수는 없잖아요. 취업이란 건 누구나 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근대의 생각과 감정과 정서와는 전혀 다른 근본적으로 다른 이르는 탈근대의 정동의 체계를 구축해야 될 시점인 거죠. 감정이 뭐냐고. 그 감정을 모른단 말이죠, 지금. 그래서 연애도 못 하잖아요. 뭐 어떤 감정으로 연애를 잘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처리자의 감정 데이터가 아주 중요한 데이터로 부각되죠. 최현재 교수도 필자와 거의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음을 다음과 같은 결론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문학을 데이터로, 텍스트로만 생각해서는 데이터 리터러시에 활용할 수 없다. 수선화의 데이터로 이번 DDNL 연구를 진행한 결과 수선화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도 데이터 내면의 관계성에 따라 데이터가 정렬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것이 데이터 리터러시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데이터 속의 의미로 문학작품이 있는 것과 같은 말이죠. 문학작품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데이터 속의 의미를 찾죠. 문학작품의 읽기라는 것이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힘. 이게 데이터 리터러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무미 건조해 보이는 데이터들, IT 데이터들을 문학작품을 보는 그런 인사이트로, 통찰력으로 그 안에서 하나의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되는 것이 소위 IT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인사이트 도출에서 필연적인 요소인 거, 필수적인 요소인 거죠. 꼭 있으면 있으면 좋아가 아니라 없으면 안 돼요. 이번 연구에서도 도면 지식위에서 계속해서 쌓다 보면 지식 데이터를 만들다 보면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데이터와 데이터 간의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새로운 데이터 영역이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데이터 속의 의미 맥락의 한 요소가 바로 세계관의 차이라는 관점에서 전근대적인 세계관에 추사하고 근대적 세계관의 워즈워드를 비교를 만약 할 수 있다면 이건 새로운 기준이죠. 최원재 교수의 DDNL 연구는 더 중요한 의의를 갖출 거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비교 연구에서 데리다의 차이원 개념이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최원재 교수는 공간적 차이만 비교를 했는데 거기서 시간적 지연의 개념을 동원을 해서 두 개를 합치면 굉장히 중요한 이거 또 세계관의 차이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설명을 좀 일부를 하자면 요 두 개, 그 근대적 세계관의 워즈워드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설명을 조금 하자면 필자가 2019년도 영시개론 수업을 했던 그 녹취록이 공부는 왜 하는가 영시개론 수업이라는 책으로 출판되어 있는데 그거 일부분의 그 워즈워드 부분을 읽으면서 최현재 교수가 인용한 워즈워드 시에 왜 중요한가 그걸 검토를 해보는 것으로 첨부를 하겠습니다. 이 수선화라고 번역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 시는 나는 구름처럼 이렇게 떠돌았다네. I wander lonely as a cloud인데 이건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시죠. 스톤헨지에 뒤이어 매년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하는 영국 3대 관광지가 바로 이 워즈워드가 살았던 호수 지역, 더 렉 디스트릭트인데 경치가 아름답기도 물론 하지만 이시 때문에 바로 이시 때문에 사람들이 무지만이 찾아와요. 낭만 사상의 원천이죠. 그토록 많은 사람이 찾아가요. 영시의 경우는 따로 제목이 없으면 첫행을 제목으로 삼거든요. 여기 첫행이 제목이에요. I wander lonely as a cloud that float on high over hills, valleys and hills. When all at once I saw a crowd, a host of golden daffodils beside the lake, beneath the trees, fluttering and dancing in the breeze.
나는 하나의 구름처럼 외롭게 떠돌았다네. 저 높이 골짜기와 언덕을 계속 떠도는 구름처럼. 그때 너무나도 갑자기 나는 한 무더기를 보았다네. 황금빛 수선한 무더기를. 호수 옆에서, 나무들 옆에서, 미풍 속에서 펄럭이며 춤추고 있었네. 전근대 이 조선시대에는 투사를 생각해 말이죠.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었죠. 그래서 귀양이라는 게 있죠. 어, 이 시의 주인공은 구름처럼 자유롭게 트레킹하며 돌아다니죠. 관광의 시작이죠. 무지개를 보았던 경험처럼 내가 발견한 경험에서 기쁨을 느끼죠. Continuous as the stars that shine and twinkle on the Milky Way, they stretched in never-ending line along the margin of a bay. 10,000 saw I at a glance, tossing their heads in sprightly dance. 은하수 위에서 반짝이고 그리고 끊임없이 빛나는 별들처럼 호수의 굴곡을 따라 수선화들은 끊이지 않게 이어져 있었네. 한 번에 힐끗 1만 송이를 볼 수 있었다네. 흥겁게 춤을 추면서 고개를 치켜 올리는 모습을. The waves beside them danced, but they outdid the sparkling waves in glee. A poet could not but be gay. In such a jocund company, I gazed and gazed, but little thought what wealth the show to me had brought. 수선화 주위의 물결이 춤추었다네. 그러나 환희에 있어서 수선화들은 반짝이는 물결을 능가하였다네. 여기까지가 수선화예요. 그런데 이 시가 수선화가 되지 않는 이유는 여기서부터예요. 이거는 수선화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시인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유쾌하게 어울리고 있으니 시인이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으리요. 그리고 나는 응시하고 그리고 응시했지만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였다네. 그 광경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대단한 재산을 가져다 주었는지. 웰스. 그냥 돈이 아니죠. 재산이죠. 대단한 재산이죠. 수선화가 재산이. 그러니까 이 시의 제목을 수선화라고 옛날에 번역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이유는 그리고 고추대가 많은 이유도 있어요. 우리나라 고추장 많죠. 고추장 많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바로 요 기전 때문에 그래요. 한 번에 힐끗 1만 송이를 볼 수 있었다는. 이게 근대를 시작하는 구절이거든요. 이 감탄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꽃축제가 있는 거예요. 꽃축제가 하면 최소한도 1만 송이는 비어있죠. 아주 많은 꽃을 한꺼번에 볼 수 있다. 그게 선전도하고요. 근데 그렇지만 이 시의 핵심 내용은 시이란 단어에서 본격적으로 전개돼요. 마지막 삼행의 이연은 수선화 관광 경험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이 시는 그것보다는 근대적 시창작의 비결을 말해주고 있어요. 사실은 근대적 시창작의 비결보다 더한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 시의 제목은 수선화가 아니라 나는 구름처럼 이렇게 떠돌았던 애가 돼야 돼요. 짧은 시임에도 불구하고 응시하고 응시했지만 I gazed, and gazed 그리고 대시까지 있죠. 그런 응시하다는 행위가 두 번 그리고 대시를 포함하여 일부러 공간을 넓히면서 길지도 않은 시인데 이렇게 써요. 신의 응시라는 행위의 중요성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려는 게 이 시의 목적인 거죠. 이 시의 목적은 여기에 있어요. 수많은 수선화가 피어있는 호수 지역의 아름다운 광경을 관광하느라고 바빠서 정작 중요한 그 광경이 내게 얼마나 대단한 재산을 갖다 주었는지 생각하지 못했다고 반성을 해요. 그러니까 관광의 경험보다 관광의 결과로 발생한 대단한 재산, 웰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웰스, 재산, 큰돈 말하자면 수선화 관광으로 한미천 잡았다는 뜻이에요. 노골적으로. 어떻게 한미천이 될까요? 왜냐하면으로 시작되는 사연은 왜냐하면이죠. 바로 그 대단한 재산을 가져다 준 근대적 시창작의 비결을 설명하는 거예요. Oft when on my couch I lie in vacant or in pensive mood, they flash upon that inward eye, which is the bliss of solitude, and then my heart with pleasure fills and dances with daffodils. 왜냐하면 가끔 내가 침대 위에 누워 멍하니 있거나 또는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수선화들은 저 내면의 눈 위에서 반짝이는데 이는 고독이 주는 축복이라네.
그리고 그때 내 마음은 즐거움으로 가득 찬다네. 그리고 수선화들과 같이 춤을 춘다네. 카우치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위대한 개츠비를 작업하다가 많이 만든 카우치. 이거는 이제 소파, 누울 수 있는 소파예요. 그러니까 텔레비전 회사는 너무 좋아한다든가 방 끼신 그 카우치 포테이토란 말 쓰는데 소파 침대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시의 경험은 이게 시가 시창작 비결인 이유가 뭐냐면 시가 특히 근대시 어제 바로 20부터 시작되는 게 바로 지금의 시 세계인데 우리가 말하는 그 시 그러면 바로 이 시를 말하거든요. 이게 원조예요. 이게 서정시 시 그러면 이거죠. 경험의 순간에 쓰이는 게 아니죠. 시는 이 시 말하는 것처럼 내면의 눈, inward eye. 그러니까 처음에 경험한 수선을 보고 이 시를 쓰는 게 아니라 그 시를 쓰고 난 다음에 멍하니 앉아 있다가 생각에 잠겨 있다가 그다음에 내면의 눈에 의해서 예상치 못했던 순간에 플래시가 번뜩하듯 번쩍하듯 탄생한다고 말하는 거죠. 수선화를 보았던 육체의 눈에 추가하여 그 경험을 시로 창자하는 내면의 눈이 탄생하면서 근대의 인간이 완성돼요. 우리가 말하는 인간, 근대의 인간은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이게 왜 이게 왜 돈이 되냐? 그로 인해서 영국인들은 자아의식을 갖추게 됐고 그 영국인들이 뭐가 됐을까요? 세계 곳곳에서 대영 제국의 관리자들이 됐죠. 그러니까 워즈워드가 대단한 재산이라고 예언했지만 과장이 아니죠. 대영 제국을 만들었는데요. 워즈워드는 내면의 눈이 자아의 탄생, 이건 자아의 탄생이죠. 자아라는 게 내면의 눈이 생기면서 자아가 있는 거죠. 그냥 눈으로만 육체의 눈만 있으면 자아가 없는 거죠. 그걸 고독의 축복이라고 말을 해. 솔리튜드, 블리스 업 솔리튜드. 외로움은 심해지면 우울과 불안을 초래하지만 고독은 나라는 자아를 탄생시키는 축복의 경험인 거죠. 똑같아 보이는 현상인데도 자아의식의 탄생 여부에 따라 순간적으로 상황이 뒤집혀져. 고독의 축복이 있어야 뭐가 돼요? 사랑도 시작될 수 있어요. 왜? 로맨틱 러브의 여기서 시작이 바탕의 시작이죠. 나는 너를 사랑해라는 사랑행위의 두 핵심 요소. 나와 너는 고독의 축복을 즐길 줄 아는 자아의식을 가진 근대 개인들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낭만적 사랑의 근본적인 요소는 고독의 축복을 즐길 수 있는 자아의식을 가진 근대의 개인들이어야지 낭만적 사랑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을로우라는 르네상스 시인의 열정적인 사랑 이 시가 있는데 패션의 패션 셰퍼드 투 이즈 러브라는 시인데 그 쉽게 부서지는 이유는 아무리 열정적인 사랑이라도 쉽게 이 사랑 부서지는 이유는 고도의 축복을 받기 위해는 르네상스 자에게는 독립적인 존재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의 사랑이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그런 원인도 생각할 수 있죠. 인간 각자에게 내면의 힘이 생기게 하는 시예요. 이 시는. 그러니까 자아의식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인간의 자아를 가지게 만드는 신 거죠. 이게 시작이에요. 근데 물론 지금 현재는 자아의식이 흔들리는 근대의 끝자락이죠. 찰근대 시대죠. 그렇지만 현재에도 뭐가 없어요. 낭만주의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 시대처럼 자아의식을 제대로 만들어지고 난 뒤에 흔들려도 흔들려야 하는 세상인 거죠. 이게 어려운 세상인 거예요. 자아의식이란 탄생의 축복이 없다면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수동적으로 그래서 해월의 물결에 휩쓸려 가고 있는 거죠. 이거를 부모님하고 연결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대부분 이 시가 말하는 자아 발견의 경험을 제대로 못 해봤을 가능성이 높아요. 조국 근대화의 시절을 보냈지만 조국 근대화의 시절이죠. 조국 근대화의 세월, 그 세월이 보냈지만 자아의식의 내면의 탄생, 이거를 내면에서 이루지 못한 경우가 많은 거죠. 그만한 시간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이 만약 혹시 이 시를 통해서 근대적 자아의식을 알게 됐다면 그 내면의 눈을 아직 모르는 근대 이전의 사람들에게 RS말로 설명해 줄 수 있는 거겠죠. 부모님한테도 설명해 줄 수 있고 그거를 깨닫게 도와줄 수 있는 거죠.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런 설명을 듣게 되는 사람은 평생 잊지 못할 기가 막히는 춘향전의 신봉자처럼 눈을 번쩍 뜨이게 뜰 것 같은
개안의 경험을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케이팝 성공 비밀, 세계의 세계적인 성공 비밀에 관한 연구가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 워즈워드 컬리지 서정 담시집 이게 이제 구름물처럼 매롭게 떠돌아갔다라는 그 미래의 유토피아를 노래하는 서정시도 있지만 그 시에 뭐가 있냐면 근대 혁명의 산업의 혁명의 여파로 뒤처진 전근대적이거나 르네상스 인간권을 대표하는 현실에서 고통받는 모습도 그린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읽어배워왔던 이야기시 담시인데 이 시 두 개가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케이팝 이수만이 체계한 케이팝의 구조는 이 바로 담시집의 서정시와 이야기시의 두 분야를 전략적으로 모두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근대와 근대의 정서를 동시에 그 느끼는 개발도상국의 청중에게는 미래의 유토피아를 노래하는 서정시가 익숙하겠죠. 서정적인 부분이 매력적인 힘을 아직 유지하고 있겠지만 이 서정시의 힘이 약해진 탈근대 정동에 익숙한 서구 선진국의 대상으로 한다면 힙합 등 근대화의 현상의 비판적인 이야기시, 이야기시 양상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볼 때 보면 나는 그대를 사랑합니다. 이런 고음을 중심, 고음을 하는 그 서정적인 파트가 있죠? 이게 메인 보컬이라고 그러죠, 보통. 그렇지만 모두 있냐면 나는 라면을 먹고 콧물을 흘려. 라는 등 비루하기까지 한 현실을 읊조린 힙합 파트도 있어요. 그 춤에도 마찬가지예요. 춤에도 서정적인 느낌의 댄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서정적인 느낌의 댄스도 있죠. 근데 또 뭐가 있냐면 스트릿 댄스, 힙합 문화의 스트릿 댄스라고 하는 비보이 위의 댄스도 있어요. 이게 다양한 역할이 필요로 하니까 비보이 그룹 또는 보이 그룹 등 집단 형식의 창작과 공연 방식을 채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 전체적으로 전부 다그 뭐라 그럴까 영향 전달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워즈워드의 시적 상상력이 퀄리지의 상상력 이런 거. 이게 지금 현재는 그러면 낭만주의라는 게 뭐냐면 웃기는 게도 포스트 모더니즘 앞에서 탈근대 이론 체계를 모색하기 위해서 1960년대 이게 지금 근대의 이 힘이 무너졌다고 느껴진 사람들이 어, 그거를 무너졌다는 느낌을 그 이론 그럼 새로운 세상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책을 추적하다가 근대 사상의 출발점이던 낭만주의를 다시 읽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지금 왜 읽는 이유는 사실은 60년대부터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 오래전 얘기를 왜 읽냐가 아니에요. 그래서 윌리엄 블레이크가 그걸 재발견한 거야. 이 시대에 재발견했는데 그 근대 비평의 아버지 컬리지의 상상력 이론도 중요성도 재확인하게 된 거죠. 이게 다. 콜리지의 상상력 이론은 아까 봤던 그 I Wonder Lonely as a Cloud 나는 구름처럼 이렇게 떠돌아갈 때 사연에서 시적으로 재현되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가끔 내가 침대에 누워 멍하니 있거나 또는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수선화들은 저 내면의 눈 위에서 번쩍이는데 이는 고독이 주는 축복이라네. 워즈워드 시인이 침대에 누워 멍하니 앉아 있거나 멍하니 있거나 또는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저 내면의 누인에 번쩍이는 것은 환상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의 경험적 수선화, 그걸 재현해내는 상상력이죠. 이런 시적 상상력의 힘으로 근대 세계가 만들어져 나간 거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근대 세계는 바로 이런 시적 상상력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문자 그대로 워즈워드의 시적 상상력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근대 사람. 그런데 환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환상. 두 개 기준은 없어요. 워즈워드의 시적 상상력의 힘으로 구축된 세계에서 그게 지배적인 힘이니까 상상력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사실은 예를 들면 조커라는 영화의 고담시 근대 상상력에서 만들어졌죠. 그 현실 아니잖아요. 그 속에 사는 주변 인물이 조커가 하는 거는 환상이죠. 망상이죠. 제대로 된 상상이 아니고 망상이다 그러죠. 그런 걸 보고 환상망상이라고 그래요. 유명한 희극 배우 찰리 채플린의 가까이서 볼 때는 비극이지만 멀리서 볼 때는 희극이다 라는 말이 조커라는 영화에서 인용이 되는데 의미심장한 표현이에요.
조커의 환상이 무시되죠. 그래갖고 지배 세력이 압도당하는 그 압도당하죠. 사람들한테 이유 없이 맞고. 가까이 있는 주변 환경에 관점할 때 조커의 삶은 비극이죠. 그러나 어두침침한 고담시의 전반적인 풍경이 상징하는 것처럼 조커를 주변으로 밀쳐낸 근대세계가 점점 상실해가는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다시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볼 때는 희극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희극의 웃음은 관계의 전복 상황에서 발생하거든요. 주변 세력에 속했던 조커가 지배 세력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큰 성장 구도, 성장하는 큰 구도가 바로 이 영화의 스토리죠. 조커가 이렇게 환상인데 환상이 힘을 발휘했죠. 단정한 상상력이라고 그럴 수 있는데 그거보다 사실은 거친 상상력, 환상이 더 환영을 받는 게 바로 이 근대적 상상력의 힘이 사라졌다. 근대 시대가 탈근대 시대로 바뀌었다는 어떠한 증거이기도 할 거예요. 패션 잡지의 사진 분위기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패션 잡지가 정장을 입은 단정한 모습의 모델들이 아니죠. 그게 아니라 뭐냐면 기괴한, 언캐니하다 그러죠. 분위기와 의상이 주류가 됐죠. 그러니까 상상력이 아니라 환상이 주류가 된 세상의 한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세계관의 두 개의 증첩이 특히 버즈워드의 근대적 세계관, 네, 추사의 정근된 세계관 두 개가 그런 세계관의 중첩이 돼 있는 차이점까지 최원재 교수의 논문에서 앞으로의 체제에서 반영이 될 수 있다면 지금 세대의 이런 조커나 패션이나 이런 것들하고 의미가 연결되는 거기에 이제 영화나 그다음에 패션 등의 또 사진 등의 그런 예술 등의 실용 예술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데이터 구축력을 갖출 수도 있게 될 것이 아닌가라는 환상, 상상을 해보았습니다.